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에서 당시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돌 포탄 같은 유물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발굴 조사 책임자였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노경정 학예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명량해협 하면 그 우리 배 12척으로 적선 133척을 쳐부셨던 그 전쟁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영화 명량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물돌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네. 겁니다. 이 물돌목은 그 수로폭이 또 굉장히 좁고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부터 배들의 침몰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인데요. 네. 이순신 장군도 바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왜군을 대파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물길이 험해서 그러니까 침몰 선들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곳인가 봐요. 예,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해전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 이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유물이 발굴된 계기는 아주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전군 출정하라.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0여 척이 넘는 왜군을 물리친 명량해전. 420년이 흐른 이곳에서 그날의 흔적들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병참물자의 극히 부족함 속에서 이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쇠가 아닌 돌을 이렇게 수마해서 사용한 그 사례로서 중요한 증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바닷속 유물들은 우연한 계기로 발굴됐습니다. 바다에서 도굴된 중요한 문화재 일부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후 2012년 9월 명량대첩으로 해역에서는 본격적인 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해역 수중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최고급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통과 전쟁 유물들도 다량 발굴됐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그 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문화재급이 한 900여 점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이제 고려 청자가 80% 이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저 유물 같은 경우는 그 석환이라고 부르는 그 돌포탄입니다. 네. 그 과거에 포에 장착을 해서 발사를 시켰던 바로 그런 무기인데요. 주로 철포탄이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은 병사들의 훈련용으로 사용이 됐던 것이고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소소 승자 통통이라고 하는 유물인데요. 보통 그 기존의 육상 조사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승자 총통들이 발굴이 된 바 있습니다. 작은 포군요, 그러니까? 예, 개인이 사용을 하던 병사들의 개인 화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쇠뇌라는 무기의 그 일부분인데요. 바로 방아쇠 부분입니다. 이 쇠뇌라는 무기는 석궁이에요? 요즘에 맞습니다. 네. 요즘에 석궁과 비슷한 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방아쇠 부분만 따로 지금 발굴이 된 것이죠.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녹이입니다. 그래서 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 무기의 예. 방아쇠 방아쇠. 부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저 중에 명량대첩 장소에서 네, 그렇습니다. 다 발굴이 된 거군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셨던 무기도 나올 수 있을 있을 것 수도- 같은데요. 예, 있을 수도 아닌가요? 있겠죠. 뭐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전투를 지휘하는 데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네. 무기들을 뭐 직접 손에 들고 사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 92년도인가요? 네. 거북선 총통 발굴됐다고 해군이 발표를 했고 바로 뭐 국보로 지정됐고 했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사기였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저겁니까? 예,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예. 그 89년도에 해군에서 그 이충무공 해전유물 발굴단을 발족을 하게 되는데요. 3년 동안 이렇다 할 뭐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해체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해서 당시 그 발굴 단장이셨던 분이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가짜 총통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일부러 통영 앞바다, 한산도 앞바다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냈던 거죠. 그래서 그 예. 발굴된 그 총통은 17일 만에 국보 274호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 가짜인 건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너무나도 그 보존 처리 상태가 400년 전의 유물이라 보기엔 너무 양호했던 겁니다. 예. 뿐만 아니고 저기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명문도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어법과는 굉장히 어색한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근데 저 일대 그 해저 발굴의 최대 목표가 사라진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라고 들었어요. 예, 뭐 수중 발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이 명량 해역에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판옥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왜군의 그런 함선의 흔적도 충분히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배들은 다 건조가 나무로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0년 지났고 바닷속에 있었다면 그게 온전할까요? 일단 그 배가 침몰이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류라던가 여러 가지 해양 생물에 의해서 파손을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퇴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갯벌 속에 매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갯벌 속에 매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럴 수가 예. 있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물로 지금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고려 시대의 뭐 배들도 가끔 이제 출토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유물 좀 볼까요? 도자기가 꽤 나왔습니다. 예, 이게 네. 지금 올해 발굴이 됐던 대표적인 도자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고려 청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 800년 전.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잔인데요. 네. 이렇게 상감으로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잔들이 올해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감으로 만들어진 잔이고요. 강진이 근처에 있어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관요, 그 가마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울돌목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배들이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곳에 침몰이 되었고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가치가 상당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도 뭐 당장 뭐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저 뭡니까? 예, 이건 지금 향로 뚜껑입니다. 오리엄 향로 향로 뚜껑. 뚜껑인데요. 지금 향로 받침은 800년 전의 상태로 것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보존 상태가 양호하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저면에 노출되어 있던 게 아니고 해저면 갯벌 속에 이렇게 매몰이 되어서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 밖에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네. 좀 재미있는 유물 중에 그 닷돌이라고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닷돌? 예.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닷인데요. 네. 이게 60여 점 정도가 아. 일정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철이 아니라 돌로 쓰였던 예, 닷. 그렇습니다. 네. 현재같이 과거에는 이런 철제 닷이 없었기 때문에 저러한 돌들을 목재 닷에 결구를 시켜서 바닷속에 그 정박을 시켰던 거죠. 근데 그게 저게 중국식인가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은 전형적인 한국식인 거고요. 네. 밑에 보시는 닷돌이 전형적인 그 중국식 닷돌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식 닷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형태만 잡고 닷줄을 묶기 위한 그 홈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형태인데요. 네. 중국식 닷돌 같은 경우는 전체 면을 잘 고르게 이렇게 좀 네. 다듬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중국식 닷돌이 이곳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은 당시에 중국 배가 왕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무역이 활성화됐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우연한 계기, 도굴범이 잡히면서 이 유물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데 도굴범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뭐 그 도굴범이 어떻게 정확한 그런 경위를 알게 됐는지는 뭐 저희들도 알 길은 없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잠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풍문들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소문들이 자꾸 뭐 어디에 어떠한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다더라 라는 소문들이 이렇게 자꾸 전파가 되다 보면은 바로 자꾸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도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당국에서는 그 암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금방 이제 소문이 돌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이런 도굴범들은 대부분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굴범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도굴을 하는 분들도 물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낚시를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사실 모두 도굴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어로 행위 중에 그러한 유물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현행법상 일주일 내로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은 뭐 저 본인에게도 그러니까 그 가치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가 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있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국가기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신고자에게 그 발견했던 그 문화재의 가치 평가액의 50% 절반을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문화재가 발견된 그 장소의 소유주에게 또 50%가 지급이 되는데요. 바다 같은 경우는 모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이렇게 50%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또 50%요? 예, 그렇습니다. 가치 네. 평가액에.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문화재가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또 제보를 해주시면 그 해역에서 나중에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발굴된 유물들의 가치 평가액에 따라서 또 최고 1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이 네. 됩니다. 근데 발굴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깊은 바닷속에 그것도 이렇게 다 갯벌에 묻혀있는 상태잖아요. 장비들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좀 다양한 유물, 네. 장비들이 있는데요. 예, 보시면서,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릴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지금 해저면에서 어떠한 이상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탐침봉을 이용해서 해저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탐침을 해보는 모습이고요. 직접 들어가서 또 확인을 그렇습니다. 해보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장비가 그 진공 흡입 펌프라는 장비인데 갯벌들 이렇게 흡입해서 선상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빨아들여서.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저런 식으로 지금 유물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 하계사님도 직접 네. 저런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예, 물론입니다. 직접 잠수를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넓은 바다에서 이런 유적들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고 저 수중 레이더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 드넓은 바다에서 뭐 특별하게 어느 지점에 유물이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그 해양 탐사 장비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탐사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해저면에 어떠한 이상체들이 있는지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나가는 거죠. 하기사님도 직접 가서 건져온 유물이 있으세요? 예,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기분이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발굴 조사 자체도 유물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힘이 계속 빠질 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중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바닷속에 그 타임 캡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뭐 배가 항해를 하다가 특정 지점에 침몰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온전히 껴안고 그 한 지점에 메모리 되기 때문에 그 타임캡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타임캡슐을 제 손으로 직접 건져 올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직접 바닷속을 들어가 보신 게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저는 2007년부터 수중 발굴 조사를 약 시작을 10년. 했고요. 예, 10년, 11년 정도 지금까지 됐네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0년이네요. 네. 2010년도에 그 태안 마도라는 섬에서 그 마도 2호선이라는 침몰선을 발굴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침몰선 내부에서 그 매병 2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매병은 그 일종의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 택배 송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찰이라고 하는 유물과 함께 세트로 발굴이 되었는데 그 죽찰에 쓰여진 그 명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병을 보통 화병으로 생각들 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뭐 참기름이라던가 꿀을 넣어서 이렇게 운송을 했던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는 것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병이 그 죽찰이라고 하는 그 유물과 세트로 각각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보물을 발굴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저 지역에서의 그 유물 탐사는 끝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올해까지 해서 그 5차 발굴 조사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앞으로 지금 내년에는 작년하고 올해 발굴했던 조사 내용을 발굴 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할 거고요. 네. 또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서 조사를 하려고 예정을 잡았던 곳에 아직 20%도 조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향후 좀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조사를 진행해 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문가적인 그 시견으로 볼 때 우리나라 그 근해 중에 가장 그 이른바 노다지라고 할까요? 그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느 바다일까요? 일단은 우리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뭐 문헌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의 물자들이 뭐 고려 조선시대 때 이렇게 수도로 이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해역 같은 경우 다량의 유물들이나 침몰선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뿐만 아니라 뭐 문화재 발견 신고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뭐 신안, 뭐 영광, 보령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그럴 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노경정 학예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